그날 며느리는 휠체어를 끌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요양원 가셔야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아무런 상의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요양원 직원이 제 집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짐은 오늘 밤에 싸두시면 됩니다. 며느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좋은 소식을 전하듯이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요양원이 훨씬 좋아요. 요양원 직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모시러 올게요. 저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준호도 찬성했어요. 준호가 어머니 걱정돼서 밤에 잠도 못 잔다니까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걱정하는 건 제가 아니라는 걸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저는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밥을 입에 넣었는데 삼키지 못했습니다. 그날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제가 혼자 밥을 먹기 시작한 건 15년 전부터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날이었죠.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던 사람이 저녁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후로 저는 혼자였습니다. 아들은 하나 있었어요. 준호. 착한 아이였죠. 결혼 전까지는요. 7년 전 준호가 결혼했습니다. 며느리 이름은 미정이었어요. 처음 만난 날 손을 꼭 잡아주더군요. 어머니, 잘 모실게요. 그땐 믿었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어요. 명절에도 왔고 제 생일에도 왔고요. 그런데 2년째부터 연락이 줄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죠. 벨이 3번 울렸습니다. 준호가 받았어요. 엄마, 나야. 아, 엄마. 지금 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엄마. 지금 준호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엄마, 미안. 나 지금 좀 바빠.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뚝 끊겼습니다. 통화 시간 17초. 그날 저녁부터였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기 시작한 게요. 찬을 3가지 차렸어요. 김치, 나물, 계란말이. 혼자 먹기엔 많았지만 습관이었죠. 상을 받아놓고 앉으니 밥에서 김이 올랐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술 떠서 입에 넣었는데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릇째 들고 일어났어요. 부엌 쓰레기통에 밥을 쏟아부었죠. 반찬도 그대로 버렸습니다. 불을 끄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는 켜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한참 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어요. 엄마, 아까는 미안. 회의 중이었어. 괜찮아. 바쁘지? 응. 요즘 회사가 좀 그래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건강하시지? 응. 그럼. 나 끊을게. 미정이가 저녁 차렸대. 뚝. 다시 끊겼어요. 통화 시간 42초. 저는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남편 사진이 선반 위에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여보, 우리 아들 말이야. 말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당연했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며느리가 휠체어를 끌고 왔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후로 며느리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어머니, 통장 관리 제가 해드릴게요. 통장? 네.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어머니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저는 아직 멀쩡했습니다. 은행 일도 직접 처리하고 공과금도 제때 냈어요. 난 괜찮아. 아직 할 수 있어.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준호도 그러는 게 좋대요. 준호 이름이 나오면 저는 더 이상 거절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 알았어. 며느리는 제 통장을 가져갔습니다. 일주일 후 며느리가 또 왔습니다. 어머니, 병원 같이 가요. 병원? 난 아픈 데 없는데. 건강검진이요. 어머니 나이에 정기검진 받아야죠. 제가 예약했어요. 며느리는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불편하신 곳 있으세요? 제가 대답하려는데 며느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세요. 약속도 잊어버리시고. 그런 적 없어. 어머니, 지난주에도 그러셨잖아요. 의사가 저를 봤습니다. 마치 환자를 보듯이요.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혼자 계시면 위험할 것 같아요. 가스불도 제대로 끄시는지 모르겠고, 난 가스불 항상 제대로 꺼. 며느리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니,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집에 돌아오는 길,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요양원 시설이 정말 좋아졌대요. 뭐? 아니, 그냥요. 제 친구 어머니가 계신데 거기 진짜 좋다고 하더라고요. 난 집에 있을 거야.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며느리 머릿속에 뭔가 계획이 있다는 걸요. 다음 날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나 어제 병원 갔었어. 아, 들었어. 미정이한테. 너도 내가 깜빡깜빡한다고 생각하니? 준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 미정이가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난 멀쩡해. 엄마, 그냥. 미정이 말 좀 들어줘.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 시간 53초. 며느리는 제가 아픈 사람이길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혼자 살 수 없는 사람이길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요양원 브로셔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한번 보세요. 알록달록한 팸플릿이었습니다. 행복하게 웃는 노인들 사진, 깨끗한 시설 사진들. 저는 브로셔를 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일주일 후 며느리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날짜를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흘 후 화요일에 요양원 가는 거로 정했어요. 뭐? 상담도 다 끝났고 방도 예약했어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다가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요? 그럼 준호 인생도 끝나는 거예요. 준호가 알아? 당연하죠. 준호도 찬성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친구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숙아, 나 좀 만날 수 있어? 영숙은 작은 원룸에 살고 있었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영숙은 30평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순자야, 왜 이렇게 상이 있어? 영숙아, 며느리가 날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 영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처럼 되려고 하는구나. 나처럼? 영숙이 창밖을 봤습니다. 순자야, 나도 3년 전에 딸한테 집을 넘겼어. 딸이 그러더라. 엄마 혼자 살기 힘들 거라고. 요양원 가면 편하다고. 영숙이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나도 믿었어. 우리 딸이니까. 그런데 집 넘기고 한 달 뒤에 요양원 보내더라. 1년 있다가 나왔는데
우리 집엔 사위네 가족이 살고 있었어.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영숙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절대 집 넘기지 마. 절대로. 응,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끝이 바로 나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영숙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끝이 바로 나야. 그날 밤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요양원비는 저희가 낼게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 집은 비워두면 안 되니까 저희가 관리할게요. 집 관리. 그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원하는 게 뭔지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또 왔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서류를 들고 왔어요. 어머니,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이게 뭔데? 요양원 입소 동의서요. 그리고 이건 집관리 위임장이요. 집관리? 네. 어머니 안 계시는 동안 저희가 관리해야 하잖아요. 며느리가 펜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빨리 하셔야 해요. 저는 펜을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여전히 다정한 척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준호 생각하세요. 준호가 얼마나 걱정하는데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알아내야겠다고. 며느리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알아내야겠다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틀 후 며느리가 또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잠깐 볼 일 있어서요. 금방 갈게요. 며느리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나야.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응. 모레면 시어머니 요양원 가셔. 뭐? 모레만 넘기면 돼. 이미 후견인 서류도 접수했어. 후견인 서류? 엄마, 시어머니 집이 얼마인지 알아? 30억이야. 30억?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강남 아파트라 재개발 없어도 지금 30억이야. 팔면 다 해결돼. 며느리 목소리가 신이 나 있었습니다. 엄마, 내 빚 알지? 5억 5천. 월 이자만 500씩 나가. 이대로 가다간 진짜 파산이야. 5억 5천? 쇼핑몰 망했을 때 2억, 주식이랑 코인에서 2억 5천, 대출 1억. 다 합쳐서 5억 5천.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집만 팔면 빚 갚고도 20억 넘게 남아. 엄마 오빠 빚도 갚아줄 수 있고. 저는 화장실 문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걱정 마.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평범한 할머니야. 요양원 가시면 집은 우리 거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나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30억? 5억 5천? 후견인 서류. 제 집이 며느리의 빚 갚는 돈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검진 날이었거든요.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르신, 보호자분이 후견인 신청하셨네요. 뭐요? 며느님께서 신청하셨어요. 어르신 혼자 생활하시기 어렵다고. 난 멀쩡해요. 의사가 저를 봤습니다. 동정하는 눈빛이었어요. 어르신, 보호자 동의는 이미 끝났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해요. 제 동의 없이요? 네. 가족이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저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제 인생이 제 허락 없이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집에 도착해서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남편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이 있었어요.
등기부등본, 통장, 각종 증서들. 제 손이 서류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모레까지 이틀 남았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마이너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오기 전에 증거를 모아야 했어요. 핸드폰을 켰습니다. 며느리가 어제 통화했던 내용을 최대한 정확히 적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집 30억, 빚 5억 5천, 쇼핑몰 2억, 주식 코인 2억 5천, 대출 1억. 손이 떨렸지만 계속 적었습니다. 은행 등기부등본도 복사했어요. 통장 내역도 출력했습니다. 며느리가 가져간 통장 말고 제가 따로 갖고 있던 비상금 통장이었죠. 오전 내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핸드폰 녹음 기능도 켜놨어요. 오후가 됐습니다. 며느리가 왔습니다. 어머니, 내일이에요. 짐 싸야죠. 며느리는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여기 뭐예요?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제 방에서 나왔어요.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아둔 증거들이었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며느리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통화 내용 메모, 통장 내역, 등기부등본. 며느리가 서류를 읽었어요. 어머니, 이런 거 준비하셨어요?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어머니, 이걸로 뭐 하시려고요? 경찰 가시게요? 법원 가시게요? 며느리가 서류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미 후견인 서류 통과됐어요. 법적으로 유효해요. 이런 종이 몇 장으로 뭘 하시게요? 찢어진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핸드폰 주세요. 뭐? 핸드폰이요. 제가 관리할게요. 며느리가 제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녹음 앱을 확인했어요. 어머니, 녹음까지 하셨네요? 이것도 삭제할게요. 며느리가 파일을 지웠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네요. 며느리가 찢어진 서류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어머니, 내일 순순히 가세요. 괜히 소란 피우시면 안 돼요.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며느리가 나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찢어진 서류 조각들이 보였습니다. 이틀 동안 모은 증거들이었어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핸드폰도 없었어요. 통장도 며느리가 갖고 있었고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내일이면 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수 없을 거예요. 30년을 산 집, 남편과 함께 일해서 산 집, 아들을 키운 집, 모든 게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우리 집 못 지켰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약해서 며느리한테 다 들켰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 왔습니다. 요양원 가는 날이었어요. 마이너스. 아침 10시가 되기 전 준호가 왔습니다. 엄마. 준호는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준호야. 네. 너 정말 이러고 싶니?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정이가.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이미 며느리 편이었으니까요. 짐이 거실에 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어제 싸놓은 거였어요. 10시가 됐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요양원 차였습니다. 하얀 승합차가 집 앞에 서 있었어요. 며느리가 왔습니다.
어머니, 가실 시간이에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걸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섰어요. 그때였습니다. 영숙이 왔습니다. 순자야. 영숙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영숙아. 순자야, 나처럼 되는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안해, 순자야. 내가 아무것도 못해줘서. 괜찮아. 요양원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타실 시간이에요. 저는 차를 봤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계단이 보였습니다. 한 계단씩 올랐습니다. 차 안으로 들어갔어요. 좌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제 집이 보였습니다. 30년을 산 집, 다시는 못 올 집. 영숙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며요.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집이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창밖만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제 끝이니까요. 차가 10분쯤 갔을까요? 요양원 직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네, 여보세요? 직원이 전화를 받았어요. 네, 보호자이신 박준호 씨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증거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셨다고요? 뭐, 후견인 서류에 문제가 있다고요? 며느리가 놀라서 직원을 봤습니다. 법적으로 무효라고요? 차가 천천히 멈췄습니다. 직원이 저를 봤어요. 어르신, 아드님께서 후견인 서류가 무효라고 하시는데요. 경찰에서 확인이 필요하대요. 뭐라고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준호가 왜? 직원이 며느리를 봤습니다. 보호자분께서 증거 자료를 제출하셨대요. 어르신 동의 없이 신청한 서류라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요.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가. 준호가 그럴 리가 없어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일단 집으로 돌아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가 있어야 해요. 차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다시 우리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집이 다시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멀어졌던 집이 다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그럴 리가 없어. 준호가 그럴 리가. 차가 집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집 앞에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경찰이 있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준호가 저를 봤어요. 엄마, 죄송해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준호가 며느리를 봤습니다. 미정아, 더 이상 못하겠어. 경찰이 말했습니다. 김미정 씨 맞으십니까? 네. 후견인 서류 위조 및 사기 혐의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위조한 게 아니에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미정아, 이미 다 나왔어. 어머니 동의 없이 서류 만든 것도, 어머니 통장 무단으로 관리한 것도. 준호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미정아, 내 빚 5억 5천 말이야. 며느리가 떨고 있었습니다. 여보, 쇼핑몰 실패 2억, 주식 코인 2억 5천, 대출 1억. 다 있어. 준호가 저를 봤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한 달 전에 알았어요. 뭐? 미정이 통장을 봤어요. 빚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미정이 행동을 지켜봤어요.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미정이가 어머니 통장 가져간 것도, 병원 데려간 것도, 후견인 서류 만든 것도 전부 알고 있었어요. 준호야. 엄마, 제가 법무사 친구한테 부탁해서 증거 모았어요.
미정이 통화 내용도 녹음했고 통장 거래 내역도 다 받아놨어요. 준호가 USB를 꺼냈습니다. 이게 다 증거예요. 어머니 집 시세 알아본 것도 부동산 상담한 것도 다 있어요. 경찰이 며느리를 받습니다. 일단 경찰서로 가시죠.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힘들었어. 빚 때문에. 그래서 엄마 집 팔려고 했어? 며느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며느리를 데리고 갔어요. 며느리 울음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요양원 차도 떠났어요. 저는 준호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엄마, 집으로 들어가요.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0년을 산 집, 떠날 뻔했던 집, 여전히 제 집이었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제 옆에 앉았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준호야, 넌 어떻게 알았니? 한 달 전쯤 미정이 행동이 이상해서 통장을 봤어요. 빚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미정이를 지켜봤어요. 그래서 경찰한테? 네. 법무사 친구가 도와줬어요. 증거를 모으고 후견인 서류 법적으로 검토하고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어제 미정이가 어머니 증거 찢었죠? 제가 집에 몰래 카메라 설치했어요. 미정이가 뭘 하는지 보려고요. 이것도 증거예요, 엄마.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준호야, 고마워. 엄마, 죄송해요.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미정이가 제 아내니까. 괜찮아. 엄마, 저 미정이랑 이혼할 거예요. 준호야,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엄마한테 그런 짓을 했는데 어떻게 계속 살아요. 준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준호야, 이제 알았으니 됐어. 엄마, 넌 내 아들이야. 엄마는 널 믿어. 준호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와 저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둘이서 마주 앉아 밥 먹은 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저는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며느리가 쌓아놓은 박스들을 하나씩 풀었어요. 사진들을 다시 벽에 걸었습니다. 남편과 찍은 사진, 아들 어렸을 때 그림, 가족여행 사진들,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사진을 걸고 저는 뒤로 물러나 봤어요. 우리 집이었습니다. 떠날 뻔했지만 지켜낸 집이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이 집을 떠날 줄 알았어요. 요양원 차에 탈 줄 알았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줄 알았죠. 하지만 저는 여기 있었습니다. 제 집에 제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영숙이었어요. 순자야, 괜찮아? 응, 영숙아. 난 안 갔어. 진짜? 응. 준호가 날 구해줬어. 영숙이 울먹였습니다. 순자야. 정말 다행이야. 고마워, 영숙아. 내 덕분이야. 내가 말해줬잖아.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끝이 바로 나라고. 그 말이 날 깨웠어. 영숙이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순자야, 넌 나보다 강해. 그리고 좋은 아들 뒀어. 응. 우리 준호가 날 지켜줬어. 전화를 끊고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남편 책상 앞에 앉았어요. 여보, 남편 사진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 우리 집 지켰어. 며느리가 우리 집 팔려고 했어. 30억짜리 집이래. 저는 웃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산 집인데 며느리 빚 갚는데 쓸 뻔했어.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 잎사귀가 흔들렸어요. 여보, 나 오늘 알았어. 내가 지켜야 할 건 집이 아니었어. 내 선택이었어. 누가 뭐래도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거야. 저는 일어섰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평범한 일상이 시작될 거예요.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가끔 영숙 만나고, 주말엔 준호 만나고, 그렇게 살 거예요. 하지만 이젠 달라요.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저는 거실로 나와 불을 껐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한 번 더 집안을 돌아봤어요. 30년을 산 집, 남편과 함께, 아들과 함께 산 집,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살아갈 집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했어요.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불을 껐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이번엔 잠이 왔습니다. 편안하게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의 인생을 정리하려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선택했습니다. 아니, 제 아들이 저를 지켜줬습니다. 가족이란 그런 거겠죠. 서로를 지켜주는 것. 그게 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요양원 차에 탈 뻔했지만 아들이 구해준 박순자 할머니. 며느리가 몰랐던 건 할머니에게 좋은 아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일이 있나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